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상장을 앞두고 미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 증권사가 진행한 공모주 청약은 최소 참가비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양 전지판이 달린 위성이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밝힌 미래 구상의 핵심, 우주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But we started back in 2002 at our roots as a space business. We achieve what others think is really the impossible, and we make that possible. 24시간 태양열을 활용하고 우주의 열을 방출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벌어지는 전력과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10,000기 넘게 쏘아올린 자사의 통신 위성, 스타링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우주 기업이 아닌 우주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체성을 시장에 각인시키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돈 2,400조 원이나 되는 기업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 증권사가 진행한 공모주 청약이 최소 참여액 1억 5천만 원이란 제약에도 불구하고 1분 만에 소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마침 또 스페이스X도 신청서를 내가지고 맞아요. 예, 지금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제대로 주식 싸움을 할 여지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감정 싸움에서 이제는 실력 싸움으로 그렇죠. 지금 가는 거고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느냐. 이게 또 자존심 싸움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더 많은 이 자본을 가지고 네.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요것도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가지, 세 가지에 제가 봤을 때 쟁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배구조 충돌이라는 부분. 원래부터가 사실 이 오픈 AI를 두고 일론 머스크와 샘 네. 올트먼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항소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자본 조달 충돌도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합의했던 거는 비영리로 비영리. 가겠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국엔 상장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영리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세계관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영리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비영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네. XAI를 상장하려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뭐 스페이스X랑 합병을 했지만 네. 본인도 이제는 이런 AI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비영리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치. 얘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이유는 당연히 니네가 비영리로 남아 있는데 약속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겠지만 네. 속뜻은 역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얘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충돌이 있어 왔고 이런 충돌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캐펙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력 이게 또 하나의 또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두 눈으로 글쎄요 우리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동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제는 편나르게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뭐 ETF로 하든 뭐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자들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스페이스X 투자 가치를 위한 약간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싶은데 투자 설명서를 갑자기 내기는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내용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말도 많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티커는 SPCX 이렇게 이제는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상장 일정은 먼저 이제는 로드쇼는 이제는 6월 4일이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확정은 6월 11일 예상입니다. 상장 목표는 6월 12일 이렇게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기업 가치는 스페이스X가 한 1조 그다음에 7,500억 달러. 그다음에 조달 목표는 한 750억 달러 정도로 이제는 조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을 끌어당기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때 조정을 받았잖아요. 우리 네. 시장이나 뉴욕 시장이. 그쵸. 그 왜 조정을 받았을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 10년 물짜리가. 그다음에 이제 고점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 유가 상승. 이런 게 있었다가 또 하나의 이유는 야, 스페이스X를 이제는 공모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뺐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네. 그 정도로 이제는 아마 공모에 막대한 자금이 이제는 모이게 되는 거고, 뭐 시장에서는 과연 제대로 이제는 공모 자금이 모이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있고, 지금 뭐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예,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상장 이후에 10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가 지금 스페이스 X에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은 이 포모 현상도 있거든요, 지금. 경험을 했던 분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지금. 멀티플이 붙다 보니까 지금 포모 현상도 있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 대한 미래의 값어치가 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공모했을 때 IPO가 상장했을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끼고 싶은데 네. 예,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끼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상장한 다음을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상장돼가지고 진짜 많이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되면은 네. 우회적으로 샀을 때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있으니까 네. 관심이 큰 건데 네. 사실 스페이스 X 하면 로켓 발사 네. 회사잖아요. 네. 오늘 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뉴스가 나왔죠. 발사 네. 실패하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근데 점점 보면은 이게 시대를 따라가는 건지 AI 인프라 사업으로 좀 변환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는 IPO 신청서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났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젠 발사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니까요. 예, 스타링크였었거든요. 스타링크에서 이제는 돈이 캐시카고가 있는 거죠. 돈을 이제는 거기서 벌고 있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스페이스 X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발사체 기업에서 발사체로 돈을 벌 줄 알았더니만 막상 IPO 신청서를 뜯어보니 지금의 매출 구조가 이렇게 스타링크, 네. 통신 쪽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결국엔요. 그렇죠. 이런 기술주의에 대한 거는. 근데 얘네가 현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상 뜯어보니까 너무 잘 벌어, 그것도. 이거는 좀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죠. 더더욱 끌릴 수밖에 없는. 그치.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치에 플러스 현금 찬출 능력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가 아마 더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이제는 이런 거죠. 아시겠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아니 이게 달로 쏜대요. 그리고 화성 기지를 구축한대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대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도 금액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거잖아요. 걸리죠. 또 일론 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타임은 항상 2, 3년 후, 2, 3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타임 때문이라도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는데 내가 지금 일단 초기에 투자 안 하면 그 그쵸. 언젠가 때 돈을 못 보니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간다라는 분들이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 다 똑같은 지금 마음이고 블룸버그나 이제는 로이터를 보도 동일하게 말하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보상 구조. 네. 참 머스크답다 싶기도 했는데 화성 연구 거주지 건설 입 밖으로 꺼내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실패를 해도 절대 물러날 일은 없겠더라고요. 네. 단단하게 잘해놓은 것 같은 천재인가 싶기도 해요. 장점이죠. 네. 네, 그 왜 장점이냐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애플도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나갔어요? 하도 주주들이라든지 뭐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런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여곡절로 인해서 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인간다운. 오히려. 네. 아, 이게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고, 그럼 내가 필요하려고 그러면 쫓겨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의결권을 있는 주식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85.1% 전체. 그러니까요. 예,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상 구조를 보니까 일단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네. 화성 정착과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조건에 충족한다 그러면 클래스 B 초의결권 주식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5.1%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쫓겨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 프로젝트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져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또 변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테슬라든 뭐든 머스크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본인의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엄청나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이 새 사업이 이제 새 상장이 시작됐을 때는 머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느냐도 계좌와 직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도 회사지만 이 개인의 이슈에 따라서 엄청 변수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과 일론 머스크의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 주신 게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는 도지 수장이 됐었을 때 그때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났습니까?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 이거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뭐 의결권 85.1%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장점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리스크라든지 네.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디스카운트가 작용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칙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 물론 뭐 주가가 요즘 안 좋지만은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험칙에 의하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어차피 올랐다는 거고 시간은 걸리나 얘는 분명히 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로보택시라든지. 그렇죠. 물론 로보택시 너무 오래 걸리고는 있습니다. 기대만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만큼 아직 성과는 나와주긴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잖아요. 일단 방향성은 그대로예요. 네, 테스트는 하고 있고 오스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알아요. 무슨 회사인지 아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지만 페이팔 창업주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팔에 매각하고 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는 야시장 꿈을 발표합니다. 화성 얘기도 그때 나왔고 비행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본다 그러면 팰컨 1 성공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와의 이제는 화물 수송 계약. 요 두 가지 일로 인해서 현실 가능하다는 게 이제는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대한 자금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스페이스 X를 굉장히 높게 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성공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더더욱 해나갈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 X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xAI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 산업도 이제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초기 투자였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피터 틸이죠. 그래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이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러면서 사실상 자본이 투자되면서 성장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다.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화성이냐, 꿈깨라. 없는 소리다.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꿋꿋이 지켜냈거든요. 그거를 실력으로 또 입증해 줬고 아시겠지만은 비행체,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비행체가 이제는 다시 왔었을 때. 엄청 환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낸 거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페이스 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회사다. 일론 머스크로 인한 회사다. 이게 지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구체화되고 있는데 스페이스 X 상장한다고 하고 오픈 AI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강력한 공룡들의 상장이 이제 예고돼 있는데 사실 뭐 스페이스 X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는 못하지만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 자금이 빠져나갈까봐의 걱정이거든요. 국장을 어떻게 올렸는데 네. 그렇게 빠져나갈까봐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은 스페이스X 좋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는 회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의 시총 대비 IPO에 성공한다면 지금 미국의 아마 탑 7, TSMC 바로 위 정도의 시총 규모로 아마 등단을 할 겁니다. 여파도 크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 아니면 스페이스X 이런 거대 공룡들이 하반기 IPO가 생각보다 빨라졌다. 네. 6월 12일로 한 보름 정도 앞당긴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의 우리나라의 순매도세는 물론 포트폴리오의 미세조정뿐만 아니고 거기서 거대 공룡이 나오니까 네. 지금 자금을 많이 빼는 것이다 라고도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임팩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통과 의례라고 봅니다. 우리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데 있어서 네. 옆에 강력한 대항마가 나타나면 잠시 자금이 쏠리겠죠. 하지만 그렇죠. 결국 스페이스X의 메모리 반도체가 쓰인다. 네. 스페이스X의 한국의 제조업체가 상당히 쓰인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이런 거대 공룡으로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이탈 아니면 지금 국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서학개미의 출몰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과 의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 당연히 밟고 들어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ETF 형식으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괜찮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글쎄요. 최근에 ETF 공화국이죠. 네. 예. 글쎄, 이거 ETF는 사실 패시브 투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ETF를 공격적 투자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섹터별로, 택배별로, 테마별로. 음. 그래서요, 아마 자금이 많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금에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네. 결국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한국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면요, 네. 충분히 한 번쯤은 비교할 만, 대등대등하게 비교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So we obviously want to preserve the tiny light of consciousness on Earth, but extend it to Mars and then ultimately to the rest of the solar system. 궁금합니다. 정말로 돈이 될까? 지금부터 하나씩 그 산업을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죠. 자,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돈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시발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켓 재사용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먼저 한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스페이스X가 세계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2015년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현장이죠. 이 로켓 발사장 저 멀리서 저렇게 붉은 화염이 보이는데 별똥별처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 바로 발사체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늘로 발사된 그 로켓의 1단 추진체를요, 지상에서 성공적으로 회수한, 그러니까 돌려낸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저때 정말 이용주 평론가, 전세가 경악했었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예. 이게 개념으로 치면은 사람이 총을 쐈는데 총알은 날아가고 탄 피가 다시 총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상의 혁신이 됐다 그럴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돌아온 저 발사체에다가 다시 화약만 넣으면은 다시 또 발사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처음에 지금 우리가 저 영상을 봤지만은 저게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2016년에 저걸 회수해서 그 모델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스페이스X에 30번 이상 사용한 저 발사체가 3대나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는 최근에 33번째 재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네. 이거는 30번 이상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서 절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 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돈을 또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자, 얼마 전에 그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기업을 설립했는데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요. 여기도 재사용한 로켓을 발사하고 다시 이걸 회수하는데 처음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사용 기술이 점점점 발전을 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재사용 기술로 시작을 했는데 예. 과연 방법이 저거밖에 없을까? 이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스페이스X입니다. 보시는 게 네.
네, 그래서 화염을 뿜으면서 이제 스페이스X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3분 발사하고 3분 뒤에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요. 분리되고. 네, 그리고 나서 왔던 길을 빠른 속도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보통 저렇게? 옛날에는 저게 그냥 바다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네네. 저걸 찾으러 가야 되고 아유 엄청 귀찮았는데 막 내려오네요. 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옆기 발사대 옆에 로봇 팔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쏙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와. 와, 이게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 심지어 저거를 5일, 6일마다 한 번씩 저거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로켓랩 일렉트론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소형 로켓 기업입니다. 로켓랩인데 발사가 되고요. 네. 로켓이 분리되고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켓 추진체는 낙하산을 펼쳐요. 저렇게. 아. 네, 그래서 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으면 헬기가 등장을 해요. 헬기. 그래서 헬기가 중간에 공중에서 저 추진체랑 낙하산을 갈고리를 걸어서 오. 납치를 하는 거예요. 채가는. 네, 채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땅바닥에 저거를 착륙시키는 건 또 이거 머리가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중간에서 채자 요거였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 창정 10호인데요. 중국이요. 예. 예, 요건 중국입니다. 시험 로켓이었어요. 그래서 발사에 우주선 일단 성공을 했고 요것도 네. 이제 낙하산 펼치면 내려오거든요. 음. 근데 얘는 이제 바다로 그냥 떨어져요. 아. 그런데 예전 방식이죠. 근데 요거는 회수가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라서 저것도 이제 나중에 재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저렇게 로켓 회수가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켓 재사용이 돈이 되니까 목을 매겠죠? 네, 가장 유명한 이제 재사용 로켓인 falcon 9 스페이스X의 네. 비용을 보자면요. 발사 비용이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인데요. 와, 비싸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과거 대비해서 2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로켓 한번 쏘려면 2조 원 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아예 우주에는 손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했던 겁니다. 아. 그런데 요 발사를 할 때 제가 아까 7천만 달러라고 했는데요. 네네. 여기 발사 비용에서 이 연료비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를 재사용하면 그 연료만 채우면 다시 띄우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재사용을 통해서 30에서 50%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네네.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사, 국방부, 민간 위성 업체 발주가 급증했고요. 가격이 점점점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위성, 스타트업도 우주 진입이 가능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으로 더 나아가게 된 거는요. 바로 이 계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저궤도 위성이라는 겁니다. 허 교수님,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으로 뭘 할 수 있죠? 그 저희 지구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다가 불빛을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멀리서 쏘시면 장점이 있죠. 멀리 퍼져서 하나로 지구를 다 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죠? 불빛이 희미합니다. 네. 이게 전파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저궤도 위성은 지구에다 훨씬 더 지구본에다 가까이 대고 쏘는 거예요. 아. 그럼 커버리지는 조금 작지만 네네. 훨씬 더 센 빛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커버리지가 그러네요. 작으니까 여러 개 띄우면 되겠네. 방금 전에 고란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 발사 비용이 싸지는데 그럼 여러 개 띄우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 개를 띄워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커버리지는 작지만 지구랑 훨씬 가까워서 기지국 없이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통신 속도도 꽤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 같은 걸 저걸 네.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는 도시 같은 데는 괜찮아요. 인프라 건설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막 같은 데서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럼 못 하잖아요. 사막에다가 채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인프라 건설을 깔고 막 선을 까는데 그런데 저궤도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궤도용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통신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쓰려면 기지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예, 있다는 기지국 거예요? 없이 자기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이랑 저 위성이랑 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혹은 아주 작은 네. 연결 그 장치 같은 거를 팔거든요. 최근에 네네. 시중에 스타리큰 같은 데서 그거 갖고 사막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 뭐 사막 가리지 다 할 않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저궤도 위성이 진화해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우고 있는 스타링크예요. 근데 고란 기자,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이
적에도 위성 두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통신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신 품질이 좋으냐를 보자면요. 네. 스페이스X가 2019년부터 누적 1만 80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위성만 8,000기 정도가 돼요. 8,000기?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돈이 된다라고 싶으니까 아마존의 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0기 정도를 띄우고 있거든요. 최근에 위성 기업 글로벌 스타를 인수했고요. 영국의 원웹이라는 곳도 지금 현재 한 700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정말 주목해야 할 곳은 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예, 중국이요. 2050년 우주 최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에다가 수십만 개의 군지 위성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말에 중국 기업들이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10여 건의 군지 위성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때 신청한 거가 몇 기냐? 20만 기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를 이제 위에다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저궤도 위성으로.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반짝이는 거 대부분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이 아니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20만 개를 띄울 거라는 미래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안보 목적을 겸하고 있는 거왕이라는 곳은 13,000개를 띄웠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염두에 있는 챔판이라는 곳도 15,000개를 띄워서 지금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십만 기가 막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알폰소 프라우론 감독의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시면 네네. 그 영화에서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데 우주에서 우주인인데 유영하다가 우주 쓰레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주 쓰레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림에도 나오지만 지금 인류가 예. 띄어올린 인공 물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3만 기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중에서 특히 저궤도 위성이 약간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고궤도 위성보다 대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데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기랑 마찰열 때문에 얘가 속도가 주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연료를 가지고 속도를 다시 올리면서 궤도를 약간 올려서 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연료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연료의 수명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거 다 되면 얘네들은 쓰레기가 됩니다. 네. 저 쓰레기로 돌게 되면 어느 정도 속도로 드냐면요. 그 시속 27,000km인데 27,000km가 어느 정도냐? 1시간 만에 우리나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거니까 쟤네들끼리 또 충돌을 하다가 또 다른 네. 기체를 망가뜨리고 이게 지금 우주에서 굉장히 쓰레기가 되고 있고요. 또 쟤네들이 부식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체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구의 환경오염 같은 문제도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지구로 떨어졌을 때 네네.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우주 파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군요. 그런 문제까지도 예. 지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만 기가 막 떠 있는데 이게 쓰레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저렇게 우리 일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입니다. 그래픽 한번 보죠. 자 이게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주고받은 SNS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의해서 통신망이 다수 파괴가 되니까요. 당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SNS로 머스크에게 저렇게 스타링크 연결을 요청을 했고요. 머스크가 10시간 만에 이거를 연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뭐 분쟁 혹은 전쟁 상황에서 이런 위성 사업들이 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간 기업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통신망이 지금 파괴되면 사실 군사 작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통신망이거든요. 통신망 파괴됐을 때 스타링크가 그것을 대체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여러 가지에 썼던 거죠. 뭐 드론을 정밀 유도하는 데도 썼었고 아니면 포병들이 좌표를 조정하는 데도 썼었고 네. 부대 간의 통신에도 스타링크를 썼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효율적으로 괴멸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네. 초반에 굉장히 친우크라이나적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한 10월 정도 푸틴과의 만남을 계기로 약간 또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 후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구를 저 통신망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통신망을 일부러 끊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대한 공습을 일부러 굉장히 지장을 주고 이런 일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명의 어떤 제공하는 통신망, 한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망이라는 것이 저렇게 전황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민간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저런 상황들까지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이 되는 우주 산업.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얘기인데 이거는 최근에 이거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We need the chips, so we're going to build a Terafab. Very grateful to our existing supply chain, to Samsung, TSMC, but there's a maximum rate at which they're comfortable expanding, but that rate is much less than we would like.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스페이스 X 사업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최근에 결국은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에서부터 100까지를 더한다고 할 때 그냥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만 기억해서 1에서 100 더해라고 하면 연산을 기억하는 속도랑 1에서 10까지 나눠서 10에서 20 나누고 한 10개에다가 메모리 주고 하면서 하는 거랑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빠르잖아요. 결국 우주 산업에서 쓰이는 AI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도 칩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AI 컴퓨팅 칩을 전 세계가 1년간 생산하는 게 약 2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테라팹 프로젝트에서 1년에 만들고 있다는 게 1테라와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AI 칩 기업들이 생산하는 양의 50배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에 짓겠다. 그리고 요거를 미국 기업인 인텔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삼성한테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삼성이 텍사스주에 그 테슬라랑 합종을 하는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들어와 그랬더니 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기술 노출되는 건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삼성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공장이 약간 너네들만 주는 반도체 설비 용량 같은 걸 좀 늘려서 너네들만 좀 더 줄게 정도로 지금 딜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칩을 이제 우주로까지 확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직접 이제 반도체 개발도 해보겠다라는 게 머스크의 계획인데 그럼 다른 기업들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허 교수님 보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게 우주가 저희 데이터 센터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지구에 있는 게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발열이 심합니다.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 발열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 큰 바다나 이런 게 있어서 물을 갖다가 계속 얘를 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이게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25년 기준으로 1년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량이 일본 한 나라가 1년에 쓰는 전력량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거를 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기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점은 첫 번째, 대기의 간섭 같은 게 없으니까 태양광 바로 받아서 태양광 패널로 바로 저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는 초저온, 극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신경 안 써도 되죠. 저거 어떻게 발열을 잡을까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위성 발사 기술 같은 것과 비용 같은 것만 낮아진다면 저기다가 자재를 날라서 저기다 짓고 싶다라는 얘기죠.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면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제 가능할지는 더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 머스크가 우리도 이제 우주 반도체 만들겠다라면서 테라팹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벌써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렇게 우리는 한국 반도체 인재까지 영입에 나서겠다라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머스크의 반도체 칩 개발이 당장 가능할지 젠슨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ll, building advanced chip manufacturing is extremely hard. It's not just build the plant, but the engineering, the science, and the artistry of doing what TSMC does for a living is extremely hard. 고란 기자, 이 당장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또 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테라팹
이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 산업에도 위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언제든 좀 늦어지긴 했지 어쨌든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만큼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머스크가 2나노칩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나노 양산 경험뿐만이 아니라요. 반도체 자체를 생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조한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기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2나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 확보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자면 테슬라는요. 칩 설계만 해서 삼성 파운드리 등에 이제 제조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라팹을 만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테라팹은 고사하고 TSMC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목표다라고 했더니 머스크가 소규모 공장에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반도체는 또 양산이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 양산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않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기업들도 긴장해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상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다면은 정말로 따져봐야 될 궁금증 이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주가 돈이 될까? 그러니까요, 미국 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를요, 2035년 얼마나 잡았냐? 1조 7,9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400조 원까지 이거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이 산업, 우주 산업 정말 규모가 엄청나다 싶은데 이 우주 산업에 또 주목해야 될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발사체 기술이나 예. 위성, 통신 등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사한 우리 누리호 4호에 보자면 우주 환경 관측부터 항암제 연구가 가능한 13개의 위성이 실렸는데요. 예. 주목할 만한 게 이게 항암제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우주가 하나의 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요. 우주의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 실험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 요 약간 줄기세포를 이렇게 조직 배양해서 만들 수 있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주로 나가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생체 조직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심혈관계 질환 치료나 난치 질환 극복, 장기 부족 문제 해결 등등이 가능한 돌파구가 열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항암제 연구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우주 산업이 넓어지고 있고 무려 2,400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를 이제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거는 아직 뭐 거대한 그 반도체 공장,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를 통한 묶음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산업 전체는 커질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운명은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묶음 투자 ETF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그 ETF 구성 항목 중에 진짜 우주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필수고요. 게다가 우주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내 돈을 몰빵한다가 아니라 내 포트에 한 5에서 10%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들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